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지만 날이 서 있는 눈빛과 표정들, 지금 상황에 무심하게 보이면서도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얼굴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던 것을 꺼내서 수만 번, 아니 셀 수 없이 반복했을 동작으로 매일 수백 년 전에 작곡가가 남긴 기록과 대화해가며 농축된 시간의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 등에 악기를 메고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첨단 무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현대에 아주 오래된 검으로 끝없는 수련을 하고 있는 검객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련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컴퓨터 속 가상 악기의 소리는 점점 실제 악기의 소리와 닮아갑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인간의 연주를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닮아가는 소리로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시간이 대체되는 것은 아닐까요? 로봇의 연주 행위가 결국 인간의 연주를 대체하는 것은 아닐까요? 대체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떤 것이 대체될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옛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항상 그랬죠. 항상 뭐 대학교 입학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실패 한 번도 없이 맘 편하게 쭉 갔겠어요.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일상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만나는 선생님한테 연습이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에도 무너져 내리는 게 10대 아이의 마음인데 그 순간순간 계속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음악가는 특히 연주자들은 엑설런트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0.0001% 정도? 그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지만 각광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걸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은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또 출생률도 역시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0.7%더 밑으로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 0.68%가 나올 거라고 하던데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학교 측들에 제가 뭐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는 미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사들에게 배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게 점점 좀 꼬리를 무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로서 이런 게 좀 음악계의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당시 정트리오와 장하나에 푹 빠져 계시던 어머니가 이제 권유를 하셨어요. 초등학생 때 썼던 일기를 발견을 했는데 그때 첫 레슨을 받고 되게 재밌고 새로운 걸 배워서 설렜다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저희 세대 여느 현악기 연주자들처럼 예고 음대 거쳐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재작년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한 28년째 첼로를 계속하고 있는데 유학을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음악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아니면 집안에서 많이 도와주는 친구들도 많아서 내가 과연 이 비빌 구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만난 교수님과 친구들과 함께 첼로를 공부하면서 음악 활동을 하려면 여기서 꼭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같이 공부하는 첼로 클래스 친구들과도 뭔가 전우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음악 세계를 함께 헤쳐가는 느낌이랄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특히 연습실에서 첼로만 열심히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런 환경에서만 이제 자랐는데 미국에서는 첼로를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이 기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잘 팔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되게 좁은 시야를 가졌던 저를 좀 바깥으로 친구들이 많이 이끌어줬죠. 교수님마저도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거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걸 해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게 제가 와닿기 전까지는 그냥 연습 열심히 하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주셔도. 근데 이제 그런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느껴갔죠. 일단 클래식 음악을 하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현악기라면 클래식 음악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클래식 음악을 하다가 뭔가 클래식이 아닌 재밌는 음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혼자도 공부도 해보고 많은 영상들도 찾아보고 그런 음악가들도 찾아가 보고 하다가 이제 저만의 좀 스타일을 정립하게 된 것 같아요. 한창 이제 유튜브가 나오고 유튜브로 다양한 세계를 접할 수가 있었죠. 영상들을 예전에는 찾기 어려웠던 영상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미국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막 바이올린 그 전에 봤던 바이올린 연주 방식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닌데 그런 걸 해내는 분을 보고서 되게 쿨하다. 현악기가 되게 이렇게 쿨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라는 거를 그때 막 그런 욕구가 막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아무튼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전혀 음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엄청난 스킬들을 익히는데 연습량을 따라올 수는 없지만 그런 연주를 하실 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새로운 음악을 조금 하려는 분들은 최대한 뭔가 밖으로 나가라. 네, 밖으로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 라고 말하고 싶네요. 비올라를 선택한 이유요. 사실 선택했던 이유는 굉장히 너무 단순하고 좀 바보 같은 거였는데 비올라를 하면 바이올린 곡도 할 수 있고 첼로 곡도 할 수 있잖아라는 너무 단순한 그 사고로 시작이 됐다가 막상 비올라의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비올라는 정말 비올라 곡밖에 어울리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죠. 네.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도 당연히 인문계 다니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형 따라서 미국을 갔는데 이제 그 한국 공부를 하다가 미국 공부를 하면 현저하게 쉬워요. 네. 그래서 너무 그냥 할 만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정말 잘 놀았죠, 그때. 근데 이제 형이 너무 노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됐는지 너 그 바이올린 좀 다시 하면서 뭐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서 형의 소개로 바이올린 선생님 소개받았는데 제가 이게 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손도 크고 팔도 길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바이올린이랑 비올라를 같이 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바이올린은 이제 그분께 배우고 그분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루이스 캐플린이라고 그 퀸 엘리자베스 심사위원이지만 그분한테 바이올린을 배우고 또 저희 선생님 토비 아페를 그분이 소개를 시켜주신 거죠. 근데 저희 선생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지금 제 삶의 모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그때 당시에 그 줄리어드 예배학교에서 가르치셨는데 줄리어드 예배학교 룰은 뭐냐면 토요일에 수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은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냐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말에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배짱. 그리고 정말 뭔가 자기의 선택으로 사는 저런 삶,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떠한 여유, 유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소리도 담고 싶고 삶도 담고 싶고 막 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신실하고 진실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올라의 매력보다는 그 사람을 담고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난 이걸 선택할 거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악기 애칭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비올라. 그냥 비올라? 네, 비올라. It's my viola. 네네네. 처음에 근데 전공을 하기 결심했을 때는 워낙 어릴 때였기 때문에 좀 연주 생활을 한다는 거가 저희는 그냥 접하는 게 오케스트라 이런 것보다 오히려 솔리스트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그런 걸 어릴 때는 모두가 다 꿈꾸죠. 근데 결국 이제 나이가 들고 배우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거에 생각해보면은 조금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래도 똑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다른 분야에서 또 음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른 점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절망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저는 사실 뭐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아주 클래식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라장이랑 뭐 장한나랑 정경화 선생님 이렇게 뭔가 사라장 키드 같은 느낌이 나올 때 이제 어떤 두뇌 발달을 위해서 악기를 시키고 싶으셨던 부모님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렇게 열심히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공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입시가 저희 때 진짜 최고였죠. 장명주, 뭐 장한나, 우리가 될 수 있는 정말 내노라는 모든 음악가들이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께 영향을 어마무시하게 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의 김연아 같은 그런 인기를 구사할 정도로 어마무시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입시가 아무래도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입시를 해보고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확실히 줄어들기도 했고, 또 출생률도 역시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0.7% 더 밑으로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 0.68%가 나올 거라고 하던데,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학교 측들에 제가 뭐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는 미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사들에게 배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게 점점 좀 꼬리를 무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로서 이런 게 좀 음악계의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그러니까 입시계가 이렇게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 연주자들 위주로 실질적으로 기획사들이라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 가수들도 공연 기획사는 대형 기획사들이 생긴 것처럼 그런 쪽 위주로 돈벌이가 되는 쪽으로 투자가 되고, 그들이 돈을 벌고, 근데 아티스트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쪽에서 돈을 버는 그런 대형화된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클래식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조성진이나 아주 유명한 솔리스트들이 있지만 그들이 공연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대다수는 공연 기획사가 취하게 되고, 연주자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앵벌이처럼 많은 목표를 연주를 해야만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저는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보다는 학교에서 연주하는 학생들을 되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많은데, 저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연주 안에 되게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연주하는 많은 레퍼토리들이나 혹은 아름다움의 가치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미적인 척도나 어떤 예술적인 가치,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딱 보여주는 그 가치 안에 굉장히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미적인 어떤 척도가 굉장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나를 되게 기술자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예술가기보다는 내가 기술자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며 그 출발점으로 향해 현악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탐구해 보기로 했다. 바이올린이 태어난 곳으로 가본다면 오늘날 연주자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으며